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상호 주관주의와 영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에서 이 상호 주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 상호 주관성이란 이론을 접목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분야가 상호 주관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호 주관주의가 무엇인가? 마틴 부버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인격과의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이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이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다. 그런 의미이겠죠. 한자로 인간을 보면 사람인자, 사이간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비로소 인간과 더불어 있을 때에만 참된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관계는 만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나와 너는 우리를 형성하고 더불어 되어가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만남은 나와 너의 존재론적인 사이에서 성립하고, 이 사이에서 서로가 전 존재를 거는 행위이기에 이러한 상호관계를 상호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도널드 위니컷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유아란 없다. 홀로 있는 아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기는 항상 어머니와의 관계 모체 안에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기와 엄마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엄마와 아기의 단일체, 이 단일체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엄마와 독립된 존재로서의 아기가 역동적인 긴장 관계 안에서 공동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엄마 유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 존재이면서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니컷의 이론을 좀 더 확장하고 섬세하게 펼쳐나간 사람이 토마스 옥덴입니다. 옥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각각 고유의 무의식적 삶을 지닌 분리된 개인으로서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개별 주관성과, 그러니까 분석가의 주관성이 있고 피분석자의 개별 주관성이 있죠. 상담자의 주관성이 있고 내담자의 개별적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관성과 분석적 짝,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짝을 이루죠. 이런 분석적 짝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삶인 상호주관성 사이에 개별적 주관성과 상호주관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변증법적 움직임이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분석적 맥락에서 상호주관성이란 두 개의 주체성,
다시 말하면 환자의 주체성, 내담자의 주체성과 분석가, 상담자의 주체성 간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심리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석가와의 관계와 상관이 없는 피분석자는 없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상담자와의 관계, 이 관계와 상관이 없는 내담자는 없습니다. 피분석자와의 관계와 상관이 없는 분석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주체성을 가진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상호 교류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이 상호 주관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와 피분석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주관성은 그들 각각의 자신의 사고들, 감정들, 감각들, 신체적 실제, 심리학적 정체성 등을 가진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분석가 및 피분석자와의 역동적 긴장관계 안에 공동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 어떤 감정, 감각도 그 자체로 동일하게 간주될 수 없고 분석가와 피분석자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의식적 상호 주관성의 맥락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적 상호 주관성에서 상호라는 말은 상호작용에 의해 분석가와 피분석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이 만들어지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실이죠. 그 다음에 주관성이라는 말은 객관성의 오류를 부각시키고 분석가의 감정이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상호적인 주관성과 개인적인 주관성은 각각 타자를 창조하고 변형하고 보존하며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내일 저녁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상호 주관적 역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자기로 존재하는 자율성이 있죠. 자율적 존재, 독립적 존재이면서도 함께 친밀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호 주관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성과 친밀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휴스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분리되어서 닿을 수 없는 다른 두 타자들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건강한 가족 안에서 아기는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웃고 우는 만큼 자연스럽게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이룬다. 이는 아기와 부모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덕분에 수월하게 일어난다. 부모는 아기의 생리적 상태,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아기에게 민감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충분하게 반응한다. 단순히 특정 욕구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는 아기와 함께 춤을 춘다. 춤을 춘다. 날마다 수백 번씩
부모는 아기와 함께 춤을 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아기와 엄마 사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례화된 상호작용을 휴스는 춤을 춘다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아기가 춤을 추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음악도 듣지 못하는 가족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기는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기의 과제는 아기의 지속적인 시련은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부모와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된다. 자, 안정애착을 맺지 못하니까 이게 불안정애착이 되겠죠, 당연히. 그게 낯선 겁니다. 그게 아기에게 지속적인 시련이 되고 아기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데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부모와 같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과 사는 아기는 잘 살지도 잘 자라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휴스는 두 사람이 건강하게 함께 하는 방식을 날마다 수백 번씩 춤을 추는 과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와 유아 사이에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율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춤이라는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춤은 서로 다른 삶의 역사를 가진 채 분리되어 닿을 수 없는 타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수많은 접촉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같이 춤을 추다 보면 몸이 부대끼게 되고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고 만나고 접촉하고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상호 주관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춤, 이러한 춤과 같은 두 사람의 관계 방식을 실제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상호 주관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 주관주의란 서로 다른 주관성을 가진 채 각각의 주관성을 가진 채 분리되어 닿을 수 없는 타자들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자율성과 친밀감을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신분석의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호주관적 관계의 근원은 아기와 엄마 사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1990년 초에 신경생리학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를 발견합니다. 이 거울 뉴런에 의하면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인간 두뇌 구조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자기 두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거울 뉴런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타자의 연결을 돕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눈으로 보고
관찰함으로써 타인이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러한 거울 뉴런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자의 행동이나 그 행동을 하는 의도를 이해하거나 모방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이 거울 뉴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고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과를 잡는 행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면 우리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 그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저것은 사과를 먹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다. 아니면 저 사과를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과를 잡는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역겨운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는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직접 역겨운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니지만 찌푸리는 얼굴을 보면서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생리학에서 말하는 거울 뉴런이 우리의 몸에서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공유회로입니다. 공유회로. 이 공유회로라는 것은 타자를 공감하면서도 분리된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공유회로로 인해서 타인과 동일한 뇌회로를 활성화하게 되고 그렇게 활성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기 안에서 동일한 경험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울 뉴런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공유회로입니다. 폴리는 공유회로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간의 밀접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모방, 공동주의,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게 공동주의죠. 공동주의. 그 다음에 상호 의도성, 정서 공유, 이러한 것들은 상호 주관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 중에서 정서 조율, 정서 공유는 유아의 주관적 내면의 정서를 엄마와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서 조율이고 정서의 공유입니다. 이 정서 공유는 상호 주관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주관주의라고 얘기할 때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공유회로라든가 거울 뉴런이라든가 또 모방, 공동주의, 상호 의도성, 정서 공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떤 개별적 독립적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친밀감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호 주관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주관적 영향력으로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투사라는 말 아시죠?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소화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밖으로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전가할 때 원래는 내 것이지만 전가함으로써 내게 아닌 것이 되고 전가받은 사람의 것이 되죠. 자, 투사적 동일시는 투사의 동일시가 겹쳐진 것입니다. 내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에게 끼치는 무의식적 영향력과 압력에 대해 묘사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용어 사전에 보면 투사적 동일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자기와 내적 대상의 부분들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외적 대상으로 투사가 됩니다. 그리고 외적 대상은 분리된 부분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될 뿐만 아니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투사가 되고 외적 대상에 그것이 전가되며 전가된 그 대상과 투사물이 동일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어로서의 투사적 동일시의 목적은 분리를 피하기 위해서 외적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박해 위협을 주는 파괴적이고 나쁜 대상을 통제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사해서 전가해서 그 투사를 받은 대상과 동일시함으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좋은 부분을 분리시켜 치료자 안에 둠으로써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투사적 동일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내일부터 내일 같이 함께 나눌 얘기들은 이런 상호 주관성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사례를 가지고 상호 주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투사적 동일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